이 검은 네. 사실 임진왜란 때 사용하던 검이에요. 임진왜란이요? 임진왜란 때 사용하던 검인데 네. 과연 누구의 검일까요? 임진왜란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죠. 거기가 너무 넓잖아, 이순신. 일단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한산도 없는 거 아니고. 아, 착각했다. 그만 보고. 소금기. 맞아, 착각했다. 이 검의 주인은 네.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 홍위 장군 곽재우. 여기서 이제 어라? 하실 분들은 곽재우 장군은 알고 곽재우 장군이 사용했을 법한 칼인데 근데 곽재우 장군이 선비였어? 뭐 요게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곽재우 장군은 심지어 문신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네. 의병을 일으킨 분이니까 선비의 칼입니다. 곽재우 장검의 이 검은 약간 좀 제가 볼 때 길어 보이거든요. 오, 바로 아시네요. 그 조선반도의 길이가 네. 이렇게 길진 않았어요. 한 50cm 조금 넘는다고. 50cm면 한 이 정도 네,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칼은 사실은 70cm가 넘거든요. 이 정도 길이의 칼을 쓰던 나라는 따로 있었죠. 어디죠? 어디였을 것 같아요? 나 몰라. 모르겠어. 이 길이의 칼을 쓰는 나라는 바로 일본, 외였어요, 외. 아, 오, 그럼 곽재우 장군이 일본에. 연기를 심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도에 비해서 곽재우 검이 더 길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길이는 조금 짧은 형태인데 어찌됐건 일반 한도보다 길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인 거고요. 칼 다룬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네. 그 칼 끝에 이렇게 선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 십자선 같은 것들. 여기 네, 말하는. 날카로운 게 이렇게 드러나는 듯한 것들. 각이 살아있는. 여기 이 각. 그렇죠. 여기 근데 이렇게 이제 갈려져. 우리나라 환도에는 없어요. 일본도 당연히 있고. 근데 곽재우 검에는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나라 조선 환도를 늘렸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 일본 거 썼나? 아니면 일본 거 따라했나? 왜 따라해? 뭐 이런 감정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형편 같아요. 그래서 한쪽 같은 경우는 적과 싸우다가 칼을 노획해서 그걸 사용했다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거고, 네, 또 다른 득템이 또 이제 다른 편에서는 득템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비슷한 칼을 만들어서 활용했다. 제작템. 제작템이죠. 이 진지한 이야기가 득템과 제작템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우리의 이야기는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조선의 의병대장 곽재우는 왜 나라에 칼을 들었을까? 두구둥. 드디어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왜군이 쳐들어오죠. 네. 700척의 함대와 18,700명의 대군을 데리고 부산에 와서 그냥 뭐 부산 진성 반나절 만에 그냥 거의 통과하듯이 무너뜨리고 동래성으로 가죠. 동래성이 그 성주가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기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일단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기왓장을 던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아니 저렇게 네. 기왓장까지 던져가면서 안행들도 싸웠다는 그렇죠. 얘기죠? 워낙 군인이 모자르니까. 응. 처참한 거죠. 얼마나 그 전쟁 무기가 없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예상을 못한 거죠. 쳐들어올지. 동래성에서 그런 끔찍한 전투가 있었던 건 우리가 다 아는데 2005년에 그러니까 불과 십몇 년 전에 발굴이 됐어요. 동래성의 주변에 해작. 그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대충 이제 뼈를 수습을 해보니까 한 100여 명을 여기서 학살을 했구나. 근데 어떤 이제 여성의 두개골이 나왔는데 네. 절단면이 두 곳이 있었고 보니까
이 여성을 무릎 꿇리게 하고 칼로 내리치고 아주 세게 내리쳐. 절단면이 아주 날카롭게 절단면이 돼 있고 그것도 2번. 거기다 아이 5살 아이인데 총을 맞은 조총을 맞은 흔적이 있는 그런 뼈. 아이한테까지. 아이한테까지. 이거를 발굴을 한 이제 발굴팀이 나중에 발굴을 마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진원제를 지냈는데 하도 그 현장이 끔찍하니까 화계사분이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네. 피해 취한 군사들한테는 이제 엄청난 승전이겠고 이제 막 아드레날린이 넘쳤겠고 그 기세대로 그냥 북진합니다. 외군은. 외군의 진격 속도가 부산에서 한양까지 21일. 싸우면서 가는데. 싸우면서 가는. 20일. 아, 그냥 걸어가는 거랑 쭉 가는 거군요. 쭉 갔네. 너무 빨리 패배하니까 네.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조선과 일본이 연합을 해서 명나라를 공격한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었대요. 그냥 가요. 의미 있는 전투 저지를 못한 거예요. 네. 한양을 가서도 진짜 참 부끄럽고 한심한 광경이 네. 펼쳐집니다. 이제 경복궁에 네. 이제 수도의 도성을 갔는데 여기는 뭔가 좀 가면은 뭔가 좀 전투가 벌어지겠거니 근데 한 나라의 수도니까. 한나라의 수도니까 했는데. 했는데 갔는데 그냥 열려 있어요. 아무도 텅텅 비어. 아무도 텅텅 비어. 그냥 비었어. 선조가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저기 오기도 전에 지금 선조가 도망을 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선조가 한양을 떠날 때도 되게 대신들 중에 반대하는 대신들이 많았다고 그랬겠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도망간다는 건 그 순간 전쟁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합니다, 선조가. 알았어, 안 갈게. 안 갈게 그래놓고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새벽이었는데 짐을 싸서 먼저 그냥 몰래 빠져나와. 아, 몰래. 안 간다고 하고요? 안 간다고 하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좀 선조의 캐릭터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선조가 바보였으면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을 텐데 똑똑한 사람. 이게 약간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조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잔머리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 싸움을 보아니까 우리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고 내가 명나라 군사를 데려올게. 명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자기는 여기에 있고서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가 시작하는 왜 거예요. 굳이 내가 이제 가야 돼? 선조의 논리는 네. 왕인 내가 직접 가서 부탁을 해야 더 잘 지원을 해줄 것이다. 정치적 비겁한 무게감이- 변명이십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하니까. 처음에 선조가 외적의 손에 죽느니 어버이의 나라에 가서 죽겠다. 어머나. 아까 이제 어버이라고요? 그 선조 씨의 어머나. 하성군 씨의 말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그냥 묻는 거야.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야. 저도 물어본 거야. 저도 그럴 수. 하성군 왜 그랬어? 좋아. 이렇게 간다면 내가 선조 편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게 뭐가 있냐?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왕이 곧 왕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왕이 잡히면 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선조는 어찌됐건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 어허. 이건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내가 말하면서도 좀 그때 당시에 선조가 도망치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 실록의 기록을 보면 선조가 하루에 많게는 140리를 가요. 그러니까 54km 정도를 가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리, 40km 정도를 갔으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 보면 왕이 잡히는 순간 전쟁이 끝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만 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왕은 선조는 편안하게 이제 한양을 떠날 수 있었나요? 한양도 그렇고 평양도 그렇고 떠날 때 막 류성룡 같은 사람들이 울면서 말리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 윤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문제는 백성들인 거죠. 백성들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너무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 거고 경복궁이 다 불에 탔는데 이 경복궁이 선조가 떠난 자리에서 허탈감과 실망 때문에 백성들이 불을 질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것도 그거 맞아요? 그 일본군한테 오히려 백성들이 저쪽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이게 막 표시도 해놓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실록에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사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잖아요. 막 전하 어디 가시나이까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열받으니까 막 화를 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막 불 지르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막 낙서도 해놓고 악플 다는 거죠, 악플. 저쪽으로 갔다. 악플. 그러네요.
참 어렵네. 이 정도 비유도 되게 이렇게 당황하시는 악플. 작가들에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악플. 조선에도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네. 그게 그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게 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숫자 차이는 없었어요. 당시에 왜군 병력이 한 16만이고 조선 병력이 14만 5천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놓고 보면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뭐가 있었냐면 그 병사들의 퀄리티 차이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전까지 거의 100년 동안 일본은 계속 전란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던 병사들이 이 조선으로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병사들 개개인의 퀄리티 차이, 훈련도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 임진왜란에 네. 심지어 신무기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신무기를 본 당시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기록엔 이렇게 남깁니다. 날아오는 것이 마치 바람을 탄 우박과 같으니. 대충 알 것 같아요. 조총이고. 그치? 총.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진짜 또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조총을 보고를 받았대요. 어.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불과 2년 전에 마도에서 사신이 와서 선조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조총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데 한번 쏴봐라. 시연을 했더니 총에 이제 심지가 있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타들어가면 총알이 발사되니까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오래 걸리니까 그냥 뭐 활성화는 되겠네 뭐 그냥 이러고 넘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계속 전국 전쟁 중이었잖아요. 뭘 개발하냐? 이 조총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법을 전술로 개발해냅니다. 그러니까 조총이 한 열이 아니라 두 열, 세 열입니다. 한 번 전열이 쏘면 그들이 뒤로 빠지는 동안에 두 번째 준비된 열이 쏘고 세 번째 열이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첫 번째 열 뒤로 간 열이 다시 장전을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조총병의 진열인데 이들이 이걸 하는 동안 상대방 전열이 움직일 수가 없죠.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곽재우 장군은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네. 어떤?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산으로 가더니 네. 무덤에 봉분이 이렇게 있을 거 돼 아니에요? 네. 볼록하게 그걸 있죠. 팽팽하게 닦아버려요. 아, 그래요? 무슨 미친 짓이냐? 그때 이게 뭐냐? 곽재우 장관의 결심이었던 거야. 의병장으로 나설 결심? 추후 왜군들이 보복을 해서 얘 의병장 했던 거니까 봉분 다 파헤쳐가지고 조상들에게 모욕을 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묘를 찾지 못하게 봉분을 깎아버렸다는 거야. 아, 셔터를 내린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고 자란 외가댁이 의령군인데 의령군 세간이 마을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에 북을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북을 쳐요. 한번 해보자. 이러고 의병이 조직된 거지. 근데 왜군에 비하면 의병들은 그 전력 면에서 진짜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게릴라로 시작을 했겠죠. 그치. 전투들 조금 이겨가면서 조금씩 군인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을 때 경상도를 점령한 왜군들이 전라도 가면 전라도 북창지대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이 당시에 쌀 생산량이 높지 않았거든요. 네. 몇백 년을 전쟁만 했는데 쌀 생산량이 그렇지. 높겠어? 근데 반대로 조선의 입장에선 네. 전라도의 북창지대를 지켜야만 뭔가 희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막아야죠. 네, 바로 이때 곽재우 의병의 인원이 50명이었대. 그 아까 전에 그 조직했다는 어. 그 50명. 반면에 왜군의 인원이 2,000명이었대. 그러니까 아마 전라도를 향해서 막, 야, 쌀 가지러 가자! 뭐 이러고 가고 있는데, 남강 앞까지 도달을 했대요. 네. 왜군 장수가, 야, 내일은 우리가 저 남강을 건너갈 거야. 좋은 길 좀 알아놔. 그래서 선봉대들이 좀 얕고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데를 이렇게 표시를 해뒀나 봐요. 네. 그리고 갔는데 바로 이 동네 지형의 빠삭한 의병들이 쓱 와서 팻말을 질퍽한데 건너가기 힘든 데로 슬쩍 밤에 바꿔. 아, 맵을 바꿔놔요. 그 다음날 이제 막 갔는데 뭐야 니들 왜 이렇게 이상한 데로 했어 하는 순간 이 50명이 2,000명을 공격을 하면서 네, 근데 그때 바로 곽재우 장군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빨간 도포를 들고 나타나서
말을 타고 그냥 왜군을 무찔러 버리는. 그래서 홍희 장군이 거기서 홍희 장군이 이제 됐군요. 50대 이 명검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임진왜란 전체를 한번 돌아봤는데 네. 곽재우 장군과 의병들의 전투를 보면 대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릴라전이나 유격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네. 커지기 전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가장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고르는 와중에 네. 일본군의 어떤 일본도를 이렇게 노획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써보니 좋네. 이 집 칼 맛집이네. 처음엔 아마도 집에 있는 낫 같은 거를 들고 싸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근데 낫보단 이게 난데? 뭐 이러면서 창도 들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왜군의 무기를 모아서 쓴 게 아닐까. 네. 그렇죠. 곽재우의 장검을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어디요? 손잡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손잡이. 손잡이가 일본도랑 비교해 봐도 네. 한 10에서 15cm 정도 짧아요. 네. 네. 근데 그 곽재우 장검이 잡기 더 편해 보인다는 거죠. 한 손으로 잡고 네, 이렇게. 한 손으로도 잡기 편하고. 아. 길이는 오히려 조선한도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장검의 길이는 길지만 손잡이 부분은 조선한도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집도 끝을 한번 보면 네. 칼집 끝에 있는 장식도 일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조선 스타일. 일본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속 장식이 없다. 우리나라 거는 기본적으로 금속 장식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네. 곽재우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장식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일본도를 그냥 갖고 와서 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하나의 좀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대로 주워서 쓴 건 아니다. 뭔가 좀 손을 댔군요. 맞아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일본인들이 긴 칼도 차고 있지만 네. 작은 단검을 같이 차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호지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짧은 칼을 넣는 주머니가 따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면을 보면 곽재우 검 같은 경우는 호지카를 넣는 주머니가 있는데 안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일본도를 수집한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을 한 한 거다 거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방식. 개조해서 튜닝했다. 자기가 가장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고르는 와중에 네. 이런 하이브리드한 검들의 장점만 모은 이런 검을 만들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여주기 식으로 막 적의 머리를 베었다. 내가 뱄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의 목표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싸움. 그래서 질 것 같은 싸움에는 네. 절대로 부하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너무 좋아요. 명장이네. 저는 같이 죽자고 하는 상사가 제일 그러니까 싫어요. 되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서 선조의 미움을 샀다고 하고요. 그 자기를 믿고 함께 준 부하들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고생도 많고 공도 많았는데 나라에서 보상은 없었나요? 임진왜란도 1598년에 끝났고 그래서 선조가 공식 책봉 논의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명예를 기려주는 작업인 거죠. 책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이런 큰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기억해줘야 된다. 네, 네. 뭐 이런 과정들. 근데 이 공신 책봉 과정이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톤이 진짜 나도 여기서는 선조 편을 못 들어주고 왜? 도저히 이해 못할 것 같아. 빡친 거예요. 일단 이 톤이 어떤 톤이냐면 이걸 기록한 사관이 보기에 야 이번 책봉은 거의 비웃음감이야. 야 우리 이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도 이렇게 공신을 책봉한 적은 없어. 거의 그냥 사관이 기록을 하면서 야 우리 왕이 진짜 지금 웃기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이순신, 네. 곽재우 이런 권율 이런 사람 다 빠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선조가 생각했던 게 선조가 본인이 별로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선조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명나라가 도와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게 그 사람의 공식적인 주장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당연히 활약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기억해 줄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제 처음에
다 이렇게 공신으로 책봉을 해주냐면 네. 본인이 이제 한양에서부터 평양 의주까지 파천을 했잖아요. 네. 그때 자기를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해 줬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공신으로 책봉이 되는 거니까 아까 같은 이제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공신 책봉을 한 다음에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다시 공신 책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되게 많이 해줘요. 몇 명이나 해줬냐면 놀라지 마세요. 9,060명을 해줘요. 9,060명을 해줘요. 그게 뭐예요? 9,060명 중에 한 명으로 곽재호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치사하다. 어떤 좀 너무 치사하다. 참가상 같은 거 아닙니까? 참가상. 그렇지, 참가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정상. 우정상. 그러면 곽재우 장관은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곽재우 장군의 후가 망우당인데 그 낙동강 근처에 망우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도인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1617년 4월 10일 망우정에서 6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당시 곽재우의 곁엔 단벌 옷, 검은고, 낚싯배 한 척이 전부였다고 해요. 진짜 검소했네요. 그래서 얼마나 검소했냐면 당시 임금이 이 사람이 죽을 때 임금이 광해군이었는데 네. 선비가 보통 자기가 죽기 전에 유서를 왕한테 보내잖아요. 네. 근데 왕한테 편지 한 장 쓸 종이가 없었다고 해요. 아 근데 엄청난 부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 다 나눠줬어 이미 임진왜란 때. 의병 운용에도 쓰고 의병 가족에게도 주고 모두 다. 다 살려서 금수저였는데 그 모든 유산을 전부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